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이 7가지 습관만 바꿔도 최소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의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91세 현역 의사 정세훈입니다. 60년이 넘는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할까요?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습관들이 너무 일상적이라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번째 습관은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신데 심하면 치매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내가 매일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선택입니다. 제가 91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도 오늘 말씀드릴 원칙들을 평생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간혹 제 외래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선생님,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 것뿐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건강 실수를 하고 계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몸은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술을 마셔도 하루만 지나면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무리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긍정적 변화도 큰 효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습관은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바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가 실제 진료했던 환자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4세 조영호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갑자기 여유로워진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2시간을 소파에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약간의 허리 통증만 느꼈던 조영호 씨, 하지만 3년이 지나자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원인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버린다는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근육 감소 속도가 일반인의 3배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앉아만 있으면 근육은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보행장애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량도 줄어듭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27%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뇨와 심장병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소비처인데 이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조영호 씨도 앉아있는 생활 3년 만에 당뇨 진단을 받았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시계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 간단히 움직이면 됩니다. 둘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세요.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10분씩 나눠서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TV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거나 서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영호 씨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기억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죠. 의사 선생님, 이제 약국에 갈 때 무슨 약을 사야 하는지 메모 안 해도 기억납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조금씩 움직인다면 조영호 씨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이 제가 91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입니다. 노년기에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진료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김영희 씨는 평생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했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기 위해 주로 밥과 나물 위주의 식단을 고수했죠.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어느 날 가벼운 넘어짐으로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각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발견됐습니다. 김영희 씨의 뼈는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근육량은 같은 나이 여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단백질 섭취 부족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지방을 피하려고 고기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극도로 제한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20대 때는 하루 50g의 단백질로 충분했다면 70대에는 최소 7080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양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첫째, 근육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인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근육이 줄면 자연히 보행 장애가 오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뼈가 약해집니다.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칼슘만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김영희 씨는 채소는 많이 먹었지만 단백질이 부족해 뼈가 약해졌던 것이죠. 셋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우리 몸의 항체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작은 상처도 오래 아물지 않습니다. 김영희 씨는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이것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달걀 1개를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달걀 1개는 약 6g의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두부 반 모약 150g도 좋은 선택입니다. 약 8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죠. 하루 1컵의 요구르트나 우유도 중요합니다. 유제품은 단백질과 함께 칼슘도 공급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3회는 생선을 섭취하세요.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김영희 씨는 이런 조언을 따라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근력이 조금씩 회복되어 이제는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미세한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정 선생님,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 밥상에 반찬 하나를 더 놓을 때마다 이게 내 근육과 뼈를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먹습니다 라고 말하던 김영희 씨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점검해 보시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세요. 건강한 노후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인 물을 적게 마시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이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 오랜 임상 경험에서 만난 환자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1세 박상호 씨는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아온 박상호 씨는 화장실에 자주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 마시는 양을 줄였습니다. 하루에 겨우 물 2컵, 약 400ml 정도만 마셨죠.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물을 잘 안 마셨어요 라고 말하던 박상호 씨가 응급실에 실려온 것은 심한 어지럼증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이로 인한 일시적 뇌 기능 저하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물 부족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탈수는 기억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탈수 상태에서도 단기 기억력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뇌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뇌 세포 간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박상호 씨는 병원에 오기 전날 집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몇 시간을 헤맸다고 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악화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마치 변기 물이 적어 오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박상호 씨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변비가 심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대장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대변이 딱딱해지고 이로 인해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박상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배변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복부 불편감과 독소 축적으로 고생했습니다. 넷째, 혈압이 상승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심장은 이 진한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수로 인한 혈압 상승 메커니즘입니다. 박상호 씨는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탈수 상태에서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약 200ml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 동안 몸은 계속해서 수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식사할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물병을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보이면 마신다는 원칙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조금 줄이되 낮 시간에 충분히 보충하세요. 박상호 씨는 이런 방법을 따라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억력이 회복되어 이제는 약 복용 시간도 잊지 않고 만성적이던 두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 선생님,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있어요. 라며 밝게 웃는 박상호 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이미 탈수가 진행된 상태의 신호입니다. 목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물의 힘을 믿으세요. 네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습관은 사회적 관계 단절입니다. 은퇴 후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만났던 환자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7세 최영길 씨는 40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후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직장 생활 내내 인간관계가 넓었던 분이었죠. 그러나 3년 전 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최영길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고 자녀들의 연락에도 바쁘니 걱정하지 말라며 짧게 대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TV만 보거나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슬픔으로 여겨졌던 것이 6개월,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고, 그러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심각한 우울증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경도 인지 장애가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태였죠. 사회적 관계 단절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면 뇌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최대 36%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 함께 웃고 감정을 나누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뇌 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런 자극이 없으면 뇌는 점차 퇴화하게 됩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는 면역 체계를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감염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영길 씨도 우울증이 심해진 후 잦은 감기와 대상포진을 앓았습니다. 셋째, 우울증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부족하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노년기 우울증은 사망률을 최대 45%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영길 씨는 살아있는 의미를 못 느끼겠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넷째, 수면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가 심화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최영길 씨도 밤에 자주 깨고 낮에는 계속 졸음을 느끼는 등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주일에 최소 1회는 가족과 연락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둘째,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 같은 프로그램은 즐거움과 함께 운동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취미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등산, 바둑, 그림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건이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워보세요.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산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최영길 씨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 동네 복지관 바둑 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갔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 증상은 크게 호전되었고 인지 기능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바둑을 두면서 머리를 쓰니까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생기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라고 말하던 최영길 씨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우리의 뇌와 마음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것이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약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약을 복용하면 건강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위험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3세 이한수 씨는 15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죠. 약을 먹는 한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라는 이한수 씨의 말에는 약에 대한 맹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용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당뇨약 한 알이었지만
5년 후에는 쇠알, 10년 후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었죠. 혈압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한수 씨가 병원에 온 이유는 갑자기 심해진 어지럼증과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량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와 신장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한수 씨의 근육량이 동일 연령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운동 없이 약에만 의존한 결과였죠. 약에만 의존하는 습관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약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그 증상을 일으킨 생활 습관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한수 씨의 경우 약을 먹으면서도 과식과 운동 부족 상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둘째,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장기간 복용하면 이 부작용이 누적됩니다. 이한수 씨는 당뇨약으로 인한 위장장애와 혈압약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시달렸지만 그것을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셋째,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약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한수 씨도 혈압약과 소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넷째, 자기관리 의식이 부족해집니다. 약을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이한수 씨도 식이요법이나 운동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약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약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는 혈압과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둘째, 저염, 저당 식이요법을 실천하세요. 소금과 설탕은 고혈압과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며 약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세요. 넷째, 혈압, 혈당, 체중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기록은 의사가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한수 씨는 이런 방법을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와 식이요법 덕분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고 그 결과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평생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기 전에 오늘 얼마나 걸었지? 오늘 식사는 어땠지? 를 먼저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던 이한수 씨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약은 건강관리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약이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제가 91세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60년이 넘는 의료 현장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89세 박정희 할머니입니다. 15년 전 74세였던 박정희 할머니는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면서도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죠. 당시 박정희 할머니는 선생님, 제 남은 생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5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의 변화를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박정희 할머니는 저의 조언을 하나하나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